뇌나 척수를 다치고 나면 의사나 치료사들이 쓰는 말들이 꼭 암호처럼 들릴 때가 많잖아요. 오늘 그 움직임의 암호,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진단과 치료의 언어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. 힘이 빠지는 것과 몸이 뻣뻣해지는 것.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 여기에 회복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. 이게 바로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첫걸음이거든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로드맵입니다. 저는 이걸 진단 깔때기라고 부르고 싶은데요. 넓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치료 전략으로 좁혀 들어갈 겁니다. 자, 그럼 첫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우리 서로 같은 말을 써야 하잖아요. 그렇죠?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의사와 환자, 치료사와 가족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. 자,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인데요. 징후는 의사가 딱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. 반면에 증상은 환자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주관적인 경험인 거죠. 예를 들어, 다리에 힘이 빠져요? 이건 증상이고요. 의사가 근력 검사를 해서 3등급이네요 하는 건 징후인 겁니다. 이것도 진짜 재밌는 구분법인데 여기서 양성이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없어야 할 게 더해졌다는 뜻입니다. 막 몸이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것처럼요. 그럼 음성은 뭘까요? 반대겠죠. 있어야 할 기능이 사라졌다. 그러니까 힘이 빠지거나 균형을 못 잡는 걸 말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치료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단순히 뻣뻣한 걸 줄이는 약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걷거나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 회복이라는 건 힘이 빠지고 조절 능력이 사라진 바로 그 음성 기능을 다시 훈련해서 되찾아오는 과정, 거기에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 깔때기를 한 단계 더 좁혀 들어가 볼게요. 움직임 명령을 내리는 뇌의 컨트롤 타워, 바로 이 운동 걷질에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운동 골질이 손상되면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부터 움직임이 무슨 정해진 틀에 꽉 묶여버리는 현상까지 정말 다양하죠. 이 중에서 특히 단추를 잠그거나 하는 섬세한 동작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개별화 상실,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. 개별화 상실,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따로따로 움직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두꺼운 벙어리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.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고 싶은데 주먹 전체가 꽉 쥐어지는 거죠. 이러니까 단추 잠그기나 글씨 쓰기 같은 섬세한 동작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 운동 걷질이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라면 이 명령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있어요. 바로 소뇌와 대뇌 바닥핵입니다.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면 문제의 원인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. 손에는 말이죠. 우리 몸의 오차 수정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저기서 공이 날아올 때 손을 너무 일찍 뻗거나 너무 늦게 뻗지 않도록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주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손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움직임이 뭐랄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서툴고 불안정해지는 거죠. 반면에 대뇌 바닥핵은 움직임의 온오프 스위치나 볼륨 조절기 같아요. 움직임을 시작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크고 강하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거죠. 파킨슨병처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움직임이 엄청 느려지거나 아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조절센터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예를 들어서 여기 떨림 종류 한번 보실까요? 움직이려고 할 때 떨리는 활동 떨림. 이건 손의 기능 장애의 특징이고요.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안정 떨림. 이건 대뇌 바닥핵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. 보행 패턴도 마찬가지예요. 막 보폭을 넓게 해서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면 손의 종을, 발을 질질 끌면서 종종 걸음을 걷는다면 대뇌 바닥핵 쪽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들은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. 뇌 손상으로 생긴 축이 문제는요, 사실 쓰러지는 첫 번째 도미노에 불과합니다.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.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. 자,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먼저 뇌의 손상 때문에 팔에 마비가 와요.
이게 1차 문제죠. 그러자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 팔을 전혀 안 쓰게 됩니다. 이게 비정상적 사용이고요.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? 안 쓰던 팔의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근육은 짧아지겠죠. 이게 바로 2차 문제입니다. 이제는 이 굳어버린 관절 때문에 월의 마비를 치료하려는 재활 훈련마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 진단 깔때기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봤으니까요. 이제는 해결책, 즉 재활의 핵심 철학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성공적인 재활은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불필요한 뻣뻣함, 즉 양성 증상을 잘 관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둘째, 잃어버렸던 힘과 조절 능력, 바로 그 음성 기능을 집중적으로 다시 훈련해서 회복시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, 그렇게 되찾은 능력을 컵을 들고 옷을 입는 것 같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다시 배우는 겁니다. 이 세 개의 기둥이 모두 튼튼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죠.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전문 용어들과 복잡한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회복의 진정한 시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바로 하나의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. 회복이라는 건요, 그냥 추상적인 운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손으로 다시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, 저기 우편함까지 내 발로 직접 걸어가는 것, 사랑하는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책장을 넘기는 것,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뇌와 몸을 다시 연결하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.